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둘러싼 논란이 대선 전국에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인 김건희 씨 그리고 자당 의원 8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면서 이는 불법 사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검사 시절엔 통신 조회가 통상적인 가입자 조회일 뿐이라고 말했다면서 윤 후보 검찰총장 재임 시기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가 282만 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불법 사찰 주장은 내로남불이라는 건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불려나온 김진욱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빈번히 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다만 광범위한 조회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논란이 씁쓸한 건 수사기관이 편의적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남용해왔고 여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수만 바꿔가며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야말로 통신자료 조회 제도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수사기관과 정치권 모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겁니다.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새해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 읽기. 오늘은 미국과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법사위가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문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했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와 그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소속 의원 80여 명에 대한 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불법 정치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사찰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 질의에서 이 법에 맞도록 청구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사찰은 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하는 것인데 누구 번호인지 몰라서 조회한 것이 사찰이 될 수 있느냐,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윤 후보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것인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질의를 하자 네. 김 처장은 수사 중 사건이라 원칙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히고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 사건 피의자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상대가 전화번호로만 나오는데 그 번호가 윤 후보자 번호였던 것이다 이렇게 김 처장은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권 의원이 그러면 제보사주 의혹 관련해서 박주영 국정원장과 그 지인들도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했느냐 이렇게 묻자 네. 그 부분도 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정원장의 통신자료도 조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권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아니 고발 사주 사건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고 하는데 네. 이 사건으로 입건된 야당 의원은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2명인데 그럼 이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다른 의원들 자료는 왜 조회했느냐,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네. 그 부분은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하면서 저희가 조회를 할 때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회를 하는 것이고 이 번호만 가지고는 의원들 단톡방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장 출신까지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김진욱 차장은 뭐 작심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뭐 출신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이제 김 처장이 수사 관련 경력이 없지 않느냐 그냥 이 점을 좀 지적했던 거고요. 네. 그 김 처장은 사실 판사 상당히 출신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수사 경력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네. 면전에서 좀 물어보긴 했는데요. 다만 이제 김 처장이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신경을 많이 밝혔습니다. 특히 좀 눈길을 끈 부분이 이 과거 지난 2016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박근혜 정부가 이 자신의 보좌관 2명을 사찰했다면서 네네. 이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면서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 처장이 얘기하기를 솔직히 느끼는 거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는 통신 자료 조회를 사찰로 보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찰은 아니다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뭐 280만여 건의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도 그 282만 건도 제가 알기에는 요건에 맞춰 이뤄진 적법한 요청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도 그렇다. 기준과 잣대는 같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 민주당 의원이 억울한데 그럼 수사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윤 후보가 받고 있는 수사 내용 자체를 공개하지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선 저희도 사실은 하도 억울해서 그러고 싶다면서도 수사 도중에 수사 내용을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윤 후보가 굉장히 여러 차례 그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서울중앙지검이 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국민의힘이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한 10회 정도 네네. 당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는데 공수처가 3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4회, 그리고 인천지검 1회,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1회, 그리고 관악경찰서가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뭐 다른 사건들은 이제 대강 그 기관명을 들으면 대략 어떤 사건 관련 수사로 이제 한 건지 뭐 대략 이제 기자들이나 뭐 법조계 쪽에서는 짐작을 하는데 네. 다만 인천지검에서 조회한 거는 뭐 윤 후보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이거는 뭔지 좀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한 팩트 체크를 좀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통신 자료하고 통신 사실 확인 이것도 좀 조회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뭐랄까요, 그 청취자들도 그렇고 사실 기자들도 많이 이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사실 이 통신 조회 이 건이 사실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김준욱 처장이 얘기했듯이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은 이걸 사찰이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김 처장이 하기도 했지만 네. 이게 이 통신 자료 요청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영장 없이 검찰이 이제 그 통신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그 이동통신사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청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도둑을 잡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혐의자 피의자를 잡았는데 이 사람이 통화 내역을 봤더니 막 여러 사람하고 통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장무랍이라든지 공범과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 통화 내역을 뽑아가지고 네. 이 사람 그러면 이제 통화 내역을 검찰이 뽑으면 그 번호만 나옵니다. 11자리 번호만 그렇죠. 나오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모르니까 예. 이게 누구 번호인지를 통신사에 이게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번호를 받으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왜 통화했냐, 이제 이런 거를 그 피의자에게 캐묻게 되는 이제 수사의 기본 자료가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검찰이 특별히 영장 청구가 없이 그냥 이동통신사에 달라고 하면 이동통신사가 법상에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거를 뭐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거를 막 안 주는 경우는 사실 웬만큼 간 큰 통신사가 아니고는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 달라는 대로 지금 영장 없이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 사람하고 누구하고 통화했어? 그러면 쭉 번호를 뽑잖아요. 네. 번호를 뽑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번호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당사자들한테는 통신자료 조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통신 자료 제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좀 영장이 없이 할 수 있는 좀 소위 말하는 가벼운 그 정도 거고요. 단계고. 예. 그럼 통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신 사실 확인은 이게 사실 법도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통신 자료 제공이라는 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이 된 거고 예. 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이라는 거는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그 규정이 돼 있는 건데 요거는 사실상 거의 영장에 준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얘기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요거를 하게 되는 건데 영장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제 예. 요 경우에는 그 해당 법원 또는 이제 지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요거를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말하자면 어떤 혐의자, 예. 피의자처럼 이 사람이 언제 누구와 통화를 언제 어떤 사람과 통화를 했는지 뭐 일시, 통화 대상자 이런 거를 쭉 뽑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나 뭐 그 배우자 김건희 씨,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80여 명에 대해서 했다는 거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범죄 혐의자로 특정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가 언제 누구랑 어떤 번호랑 통화를 했는지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앞에 다른 사람을 통화하다가 보니 누구 번호가 나왔는데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 번호로 밝혀졌다. 오늘 김 처장이 설명한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신 자료 제공이라는 것과 그리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이라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이제 야당의 의원들이 주장하거나 윤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통신 자료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대부분의 경우에 정치인들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그 이른바 사찰이라고 얘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통신 자료 제공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예.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뭐 상황에 따라 이거를 좀 사찰이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너무 지나치게 이런 거 많이 조회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여야 대선 후보들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 간에 각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 네,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 오늘 신문방송 편집인협회와 그 토론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서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수처를 이렇게 엄호를 했는데 네. 다만 이제 너무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네. 또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일이고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일이다. 정말 여당을 빼고 야당만 했다면 문제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이 반면 윤 후보는 오늘 그 대구시 기자 간담회 그리고 선대위 출범식 행사 연설 등을 통해서 상당히 거의 뭐 어제에 이어서 최고 수준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뭐 저와 제 처 친구들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면서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요. 이 공수처장은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자신이 검찰에서 일할 당시 뭐 280만여 건의 통신자료 조회를 신청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완전히 물타기 기사다. 뭐 그 언론이 그야말로 민주당 기관지음을 자인하는 기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한겨레를 그렇게 지칭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 명이 참여한 이 단톡방을 털었더라 미친 짓이다. 뭐 선거 개입이라 봐야 한다. 불법 선거 개입이고 부정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뭐 거의 최고 비난 수준 강도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어제 그 대구 경북 지역 이제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도 사실 거친 말들이 나왔다고 얘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미친 사람들 뭐 굉장히 요즘에 윤 후보 말이 점점 거칠어져요. 이게 네, 왜 그런 겁니까? 어제 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는 뭐 거의 20분 가까이 막 원고도 없이 즉흥 연설을 했는데 거의 분노에 차서 이제 막 그런 비난의 내용을 쏟아냈는데요. 예. 뭐 이를테면 뭐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서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는 뭐 했냐라든지 뭐 좌익 혁명 이념, 북한 주사위론 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 대회를 끼어서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하더니 이번 정권 들어서서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또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건지 사회주의를 끌고 가려는 것인지 뭐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고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를 망쳐놨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TV 토론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런 후보와 토론하라고 하는 건 뭐 너무 가짠타, 뭐 가짠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표현 사용해서 오늘 또 신문들이 그 부분을 제목으로 많이 뽑기도 하고 그러던데. 예, 사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뭐 지지율 위기 국면이라든지 뭐 이준석 당대표와의 뭐 갈등 국면,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인해서 어떤 보수 진영 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등등을 네. 이 본인을 이제 정권 교체의 유일한 대안이자 강한 야당 지도자의 이제 면모를 과시를 함으로써 좀 돌파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후보의 말이 이렇게 거칠어지는 거 이 당내에서도 좀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뭐 당 안팎에서 좀 이제 지적이 있는 상태이고요. 예. 뭐 이를테면 저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뭐 예. 불필요한 말인 것 같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에 본인의 이미지에도 별로 안 좋게 작동할 것 같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걸 보면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면서 왜냐하면 보통 지지율이 떨어지는 쪽에서 네거티브를 걸게 돼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국민의힘이 법사위 전체의 개의 직전에 규탄대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김진호 공수처장이 뭐 갔었어요? 네, 이걸 뭐 해프닝이라고 해야 할지 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직전에 예. 국민의힘이 법사위 회의장 앞 복도에서 이제 말씀하신 규탄대회 이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김 처장이 원래 이제 오늘 회의가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2시에 원래 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 처장이 한 1시 54분쯤 이제 회의실로 들어갔다가 예. 한 2분 있다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네. 나오니까 이제 막 야당 의원들이 막 사퇴하라고 막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사회를 보고 있던 강민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한테 가서 마이크를 넘겨봤더니 예. 뭐 한 말씀 드리겠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여야원들이 현안 질의를 하는 가운데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이 발언 도중에도 당연히 야당 의원들은 막 사퇴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보니까 야당에서 규탄대회를 하는데 공수처장이 왜 저기 가서 발언을 하고 있나 깜짝 놀라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야당 의원들이 아니 왜 야당 의총에 여당 의원이 개입을 하냐 의총 방해다 이렇게 막 마주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김 처장이 그래서 발언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제가 그냥 들어가겠다 이러고 말씀드릴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러고 회의장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말싸움을 하는 도중에요. 네. 그래서 김 처장이 그 회의장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네. 복도에서 항의를 했던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거든요. 네. 들어가서 김 처장을 아주 혼내더라고요. 아니 처장님 야당 집회에서 발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아니 국회 와서 발언을 해야지 어떻게 야당 정치 집회에 가서 하세요? 이거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김 처장이 해명을 하기를 김도읍 전 그 법사위 간사가 간곡히 말씀하시길래 이러면서 오늘 소상히 물어주시면 충분히 답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수사기관장들 같은 경우도 네. 이를테면 뭐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새로 취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야 당 대표가 바뀔 경우에 대표실로 찾아가서 뭐 소통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네. 있으니까 뭐 어쨌든 기관장으로서 입법기관과 이제 소통의 한 뭐 측면이다. 뭐 좀 너그럽게 봐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 장면인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침 선대위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누이 강조하기를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누차 얘기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조회 문제에 관해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의사를 표명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청와대는 어떤 입장 보인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서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청와대가 언급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이 공수처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다만 기자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적폐청산을 강력히 밀어붙였고 뭐 이번 정부에서는 사찰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뭐 좀 이런 추가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현안 질의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 입장 낼 계획이 없다. 공수처장이 설명하는 걸 참고해달라.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했어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상당히 뭐 이게 거의 2시간 넘게 한 2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 특검 도입에 관해서는 조건 없이 성의 없이 즉각 특검을 하자.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서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붙여 실제로는 특검을 안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책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 감세 관련 주장을 이어가면서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고치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그 3기 신도시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달라진 태도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공공분야 중심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즉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는 생각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정규직 개념이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또 이른바 탈핵정 책에 관해서는 최대한 빨리 원전 비중을 줄이는 게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면서도 만약 재생에너지 전환이 많이 늦어진다면 불가피하게 원전 가동이 늘어날 수 있다. 열어놓고 봐야 한다. 이렇게 열린 태도를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각을 세운 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고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것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가 됐다. 이렇게 비판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 북한에도 할 말은 하겠다면서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단단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천정배 전 의원 민주당에 복당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이재명 후보 당내 대사면 조치했다는 뭐 후속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의원들은 대사면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꺼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표현은 아닌 것처럼 들리긴 하겠네요. 대통합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기자들에게 항상 네네. 요구를 하는데요. 뭐 사면이라고 하면 뭐 마치 죄인인 그렇죠. 것처럼 이제 네. 들린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오늘 이제 오후 4시에 민주당 당사에서 이 천정배 전 의원, 유성엽 전 의원 그리고 김광수, 김세웅, 김유정, 김종회 또 선병열, 이용주, 우재향, 정호준, 최경환, 민병두 이 전 의원들의 입당식이 열렸습니다. 이 의원들은 대부분 2016년 분당 때 이제 민주당을 떠났던 인사들인데 오늘 이제 이른바 그 민주당 대통합 조치의 일환으로 다시 복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얘기하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적 고향이라고 불리는 대구를 찾았어요. 네, 아까 전해드린 이제 윤석열 네. 후보의 거친 발언들 이게 다 이제 오늘 대구시 방문 일정에서 대부분 나온 것들이었고요. 네. 아침에 이제 국립신안선열공원,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추모 공간인 이 공원을 참배를 했고, 이어서 대구 경북 지역 기자간담회를 대구시당에서 가진 후에 이 선대위 출범식에 참여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 지역 기업들을 방문하고 이 7곡 다부동 전투 전적비를 참배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일정 많이 소화하는 건 처음 본 것 같네요. 하루에 한 서너 개 일정 소화하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기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전담마크맨들이 정말 쫓아다니려고. 아니, 그리고 일정마다 또 다 좀 이제 논란성 발언들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귀 쫑긋 열고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오늘 또 그렇게 했을 만한 발언인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회복되면 찾아뵈고 싶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발언들이 나왔던 이 대구 경북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윤 후보는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치적 현안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게 되면 쾌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안 하는 것이지 저도 뵙고야 싶다 하면서 건강이 회복되면 찾아뵙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그건 뵙게 될 때 상황을 봐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만 했습니다.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아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고 좀 더 일찍 나오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면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세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오늘 밤 12시 석방될 예정이죠. 네, 박 전 대통령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이제 석방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에서 현재 지금 머물고 있는 5명 안팎의 개호 인력, 그러니까 이 교정 당국의 인원들이 철수를 하게 되면 사면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사면 후에도 이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에 최소 내년 한 2월 초까지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지난 24일 이 박 전 대통령은 그 신병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가족은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 병원에 있는 동안 정치인을 비롯해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유영하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그럼 과연 만날지 안 만날지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마지막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임기 마지막 해인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내달 3일에 국민들에게 신년사를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약 20분가량 신년사를 한 뒤에 오부 요인 등과 신년 인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신년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대통령이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내년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내일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여부와 함께 청소년 방역 패스 조정안이 또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해서 방역수칙 개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부터 이제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확진자 발생 추이가 좀 꺾이긴 했지만 네. 여전히 뭐 적을 때는 3,000명 후반대에서 5,000명 초반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 발생도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중증병상 가동률이 계속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도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그 유행과 관련된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라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를 감안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그 예측이 있지만 네. 그 대부분의 앞으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예측을 보면은 대부분 그 차이 없이 2월 말쯤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유행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미크론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위중증 환자를 만드는 비율은 적지만 네. 전파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상황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퍼져나가다가 어떤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경우에는 뭐 하루 10,000명 이상 정말 많을 때는 15,000명에서 20,000명 이상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그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고 예. 또 여기에 필요한 그런 거리두기 방안을 미리 마련을 해둬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확진자들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강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풀면 그럼 위중증 환자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위중증 환자 관리는 뭐 계속 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요인이고 실제로 그 오미크론의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체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경험했을 때보다 서너 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위중증 환자의 절대 수는 뭐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전체적인 유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도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과 같은 확진자 관리 체계라든지 격리 지침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고민을 그리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피해나 아니면 그 방역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말쯤까지 이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완화 시점과 오미크론의 큰 유행과 맞닥뜨려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큰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일단은 중증 환자 병상을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네. 워낙 확진자가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서 10만 명 이상씩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은 네. 중증 병상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택 치료자가 많이 이제 양산이 되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생활 지원이나 아니면 의료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 시스템 자체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같은 것들을 제때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앞으로 도입되는 항바이러스제도 5일 이내에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맞춰서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격리 지침을 좀 변화를 가져와서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이나 또는 이 방역과 관련된 키트 같은 것들을 공급받는 과정 또 치료제를 받는 과정에서는 격리를 해제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접종자 감염이 현저히 낮아진다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 대상도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다는 의미예요? 저도 이 부분은 참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 미접종자들의 감염을 따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미접종자건 접종 완료자건 간에 전체적인 확진자를 줄여야지만 미접종자도 감염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접종자들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연령이나 아니면 사는 환경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어디가 더 낮다 높다를 일괄적으로 정해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그냥 이런 언급 자체는 전체적인 유행을 줄여서 실제로 우리가 안정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시기에는 이 방역 패스의 대상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완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정도로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대응 체계가 갖춰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어떤 특정한 영역을 방역 패스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이동이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특정해서 이렇게 제한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감염 상황을 낮춘다면은 이 미접종자 접종자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어떤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간의 고밀도 접촉이 많이 이루어질 만한 우려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식의 융통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네. 그게 가장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확인한 그런 사실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인 청소년 방역 패스 이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좀 한 달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청소년 방역 패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청소년 방역 패스는 결국 이게 청소년이 됐건 성인이 됐건 방역 패스라는 것은 방역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보면은 물론 초등학생 어린이의 접종률은 낮지만 중고등학생들의
접종률은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높은 접종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추가적으로 더 접종률이 올라간다면 청소년 방역 패스의 범위도 좀 더 줄일 그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5세에서 11세의 접종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이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5세 이상에서의 접종은 이미 시작을 했고 예. 또 이 5세 이상에서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이런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큰 여러 번의 유행을 경험한 그런 수준의 그 유행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린이들에서의 그 확진자 발생 숫자 자체가 여전히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중증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매우 드문 상태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런 어린이에서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데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소아 어린이에서의 그 확진자들도 대량으로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다양한 그런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선진국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어린이에서의 접종을 열심히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행이 커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확인 과정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보다는 유행이 커지기 전에 백신 접종을 미리 해두는 것이 아무래도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12세에서 15세 사이 그 자녀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 좀 걱정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접종을. 근데 5세에서 11세 하면 이거 너무 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상 반응, 그러니까 부작용과 관련된 우려를 하는데, 예. 연령이 떨어질수록 그 부작용의 그 빈도나 또는 특히 이제 심각한 이상 반응의 발생 빈도 같은 것들이 더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그런 희귀한 그런 그 가능성이 낮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여러 가지 이득, 그 예방하는 이득이 좀 더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커지는 경우에는 훨씬 더 큰 그 유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현명한 선택이나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도 정부가 좀 사전에 공개를 해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불안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참 그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 판별할 수 있는 PCR 시약이 오늘부터 현장에 사용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오미크론 확진자 전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까요? 실제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확산이 초기 단계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PCR 검사법으로 빨리 확인을 해서 격리를 빠르게 해서 접촉자를 줄이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오미크론의 그 유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어느 정도의 그 감소를 시킬지에 대한 그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정확한 평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 벌써 2년이 됐잖아요. 또 해를 이제 넘기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오미크론이 코로나19 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아무래도 그 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낮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제 토착화되면서 좀 가벼운 질환으로 그냥 자리를 잡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낙관론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런 새로운 변이가 전파력뿐만이 아니라 위중증이 다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낙관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과거의 그런 스페인 독감과 같은 대유행 경험을 보면 큰 유행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속이 된 뒤에 차츰 그 계절성을 띠거나 아니면 가벼운 질환으로 토착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잠깐 예고를 해드렸는데 전 세계 네네.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시장 특징을 좀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고용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시장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회사를 관두는 자발적 사직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걸 두고 대사직의 시대 이런 표현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고용시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날 때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와 관련된 얘기도 오늘 좀 풀어내볼까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시다가 대사직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이 대사직의 시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대사직의 시대라는 용어는 미국의 텍사스 A&M 대학의 앤서니 클로츠 교수가 지난해 5월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네. 이 대사직의 시대라고 하니까 대규모로 직장을 잃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사실은 이 표현이랑 대량 실업은 연결되는 뜻은 아니고요. 예. 앞서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자발적 사직, 그러니까 스스로 직장을 떠나는, 어떻게 보면 이직을 위해서 스스로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네. 대사직의 시대는 대이직의 시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반강제적인 이직을 수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경험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라든지 또는 봉쇄 조치 등으로 특히 서비스업이나 소매업이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업종 종사자들은 반강제 사직을 한 셈이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이분들이 손만 빨 수는 없고, 네. 뭐든 일을 다시 해야 되니까, 실제로 배달 종사자 같은 직종으로 꽤 많은 노동자들이 이직을 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 비슷하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사무직 근로자들은 그나마 이제 사정이 좀 낫긴 했는데요. 이들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근무 환경을 경험하면서 이직과 비슷한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재택근무거든요. 네. 출퇴근을 안 하고 직접 대면 회의도 안 하고 영업도 대면이 사라지고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한 것이죠. 이것도 어찌 보면 이직을 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봉쇄 조치가 좀 풀려도 이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고용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됩니까? 네, 일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대사직의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한 앤서니 클로츠 교수가 지난해 5월에 이 단어를 언론에 글을 기고하면서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제 치부가 됐었는데요. 이게 올해 이제 9월을 넘어서고 12월이 되면서 실제 미국에서 고용 데이터 등에서 이 대사직의 시대라는 용어를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들이 속속 나와버렸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보면 자발적 퇴직자 수가 지난 9월 330만 명을 넘은 데 이어서 예. 11월에는 그 숫자가 443만 4천 명까지 늘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시계를 앞으로 당겨서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자발적 퇴직자는 220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1월 데이터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자발적 퇴직자가 늘어난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이 노동의 유연성 면에서 미국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 자발적 퇴직자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보면은요, 자발적 이직자는 8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7%가 늘었고요. 또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자발적 이직자 증가 추세가 이어졌는데 3분기 역시 약 87만 명의 자발적 이직자가 기록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의 증가세를 기록됐습니다. 이걸 조금 더 시간을 우리도 앞으로 당겨보면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자발적 이직자 수가 72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숫자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관심은 이게 어떤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서 고용시장 추이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이냐 아니면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나타나는 현상이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관심의 초점이고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가 이제 요즘 논의의 가장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도 그랬지만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거의 모든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좀 강하게 펼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봉쇄 조치도 풀고 영업 제한도 없애고 그랬죠. 네. 당연히 가게들도 문을 열고 물류 배송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 좀 특이한 현상이 떠나갔던 근로자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분석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앞서 설명드린 대이직,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경험해보고 굳이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이게 1번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일시적으로 일자리 병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대면 영업을 하는 곳에서는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또다시 내가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두 번째라면 코로나라는 질병을 어느 정도 극복해내면 노동시장은 과거처럼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변해버린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느낀 노동자들이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을 상당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코로나 이전으로 앞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네네. 이런 전망이 나왔던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김 기자는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피부로 좀 실제로 느끼세요?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좀 느끼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당장 제 주변에서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늘어나면서 아예 재택근무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직장으로 이직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맞벌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학교, 보육기관이 뭐 봉쇄 조치 때 문을 닫아버리니까 육아를 둘 중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재택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IT나 스타트업 분야가 급속도로 지금 커지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직을 하는 이종 직장으로 아예 이직하는 경우가 또 드물지 않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금융권은 이직이 좀 있긴 합니다만 주로 같은 업종 내에서 뭐 연봉이나 처우 등을 보고 이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종 직장으로는 잘 가지 않는 조금 안정적인 직장 내에서만 이동인데 네. 이 금융권 인사들이 IT와 스타트업 업계로 굉장히 오래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실제로 시중은행하고 증권사 등에서 이른바 뭐 핀테크다, IT다 이런 업체들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한 4년에서 5년 차급이 아니라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미 금융권에서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잘 아시는 뭐 카카오 계열이라든지 네. 뭐 토스, 두나무 이런 곳으로 많이들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뭐 대표적인 직종 중에 기자도 있는데요. 네네. 회사를 나와서 스스로 독립하는 기자들도 많고 새로운 뉴미디어 플랫폼 전문 매체를 차린다거나 뭐 그런 시도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언론 쪽도 이런 변화에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IT 뭐 이런 분야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는 게 이게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전문직이어서 자기가 전문성을 살려서 나와서 독립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예. 이 대사직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용시장에 이런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맞춰서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이 잘 못 쫓아간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플랫폼 노동자가 배달 종사자 같은 분들은 이제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같은 존재들이어서 네. 어느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모든 글로벌 시장의 노동시장의 제도는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해 왔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 물론 국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런 제도적 틀 안에 넣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속도는 더 빨라졌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더 앞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들의 법적 지위라든지 사회 안전망 등 보호장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대사직의 시대가 되면서 더욱 커진 상황이죠. 절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근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좀 있습니까? 올 초에 우리나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 실태와 특징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전국 취업자 중에 7.6%인 179만 명을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네. 특히 서울은 취업자 중 9.3%인 46만 1,000명이 플랫폼 노동자다 이렇게 통계를 내놨는데요. 근데 이걸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플랫폼 노동자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는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하고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한 사람까지 다 포함한 게 광이고요. 그리고 실제 플랫폼 기업이 일의 배치라든지 지시를 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는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들로만 보면 전국은 취업자 중 0.92%인 22만 명, 특히 서울은 1.61%인 5만 9천 명 수준이 실제 플랫폼 노동자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놓은 건 있습니다. 네, 이제 해외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좀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는 게 따른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잖아요. 네네. 해외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이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위 문제가 나온 거는 벌써 한 4, 5년 됐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적 투쟁도 있었고, 뭐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에서 2017년도에 우버 운전자를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네.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예. 하지만 여전히 이건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별로 입장이 조금 다르거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에 연방기관인 미 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간주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독일은 지난해 11월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을 별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별도 법을 제정하지는 않고 일반법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네. 논란은 좀 많습니다. 도입 시도는 환영할 만하지만 별도의 법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존 노동법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된다 이런 반론들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참 플랫폼 노동자들 증가하는 데 따라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좀 얘기가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결론은 안 네네. 나오고 논의의 진척은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용시장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현상은 틀림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른 네. 정치권이 제도적 뒷받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네, 경제일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